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지문이죠. 2019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인 가능세계와 관련된 지문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사실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지문을 해설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명 강사들의 이 지문 해설 강의를 봐도 이 지문이 워낙 좀 고등한 논리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이 지문을 이해를 하고 해설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허점이나 어떤 오류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해설 강의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둘째로는 이 지문의 마지막 문제가 가장 그 2019년 수능 중에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왔던 그 복수정답 항의가 많이 들어왔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재판까지 진행 중인, 아마 몇 달 뒤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재판까지 진행 중인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게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래도 수능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현역이나 재수생 분들은 그래도 이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논리학적인 추상적인 지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난주에 숙제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다른 어떤 여러분들도 이 지문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 지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독해 포인트를 3가지 정도만 미리 얘기를 말씀을 하고 본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문의 설명 방식에 대한 건데요. 이 지문은 분류라는 설명 방식이 아니라 분석이라고 하는 설명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진 개체들이 있을 때 그 개체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지문은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념의 내적인 구조, 내적인 내용을 파고드는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분석을 위주로 하는 지문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빨갛게 여기 음영을 지어놓은 무슨 관계, 무모순율, 필연성, 가능성, 자, 이런 개념들의 빨간 음영을 해놨는데요. 자, 이런 개념어들이 각각 전부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문제나 선택지를 해결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적인 어떤 추상적인 지문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정의에 꼼꼼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보 간의 대응 관계를 찾으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자, 봅시다. 만약에 이 지문의 초반부에서 A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해줬다고 합시다. 자, 근데 정의라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뭘 붙여주냐면 어떤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특히 논리학 지문들은 예시까지 같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문장을.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과 이 부분을 따로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연 설명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 정의에 대한 부연 설명임을 대응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예시가 바로 이 정의에 대한 예시임을 대응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따로따로 읽지 말고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가면서 읽는 것이 이와 같은 지문을 읽는데, 이와 같은 지문을 선명하고 깔끔하게 읽어내는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얘기할게요.
자,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독해 방법이라기보다도 좀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한 위로가 되는데요. 자, 이 지문이 물론 굉장히 좋은 내용,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논리학 내용이면서 그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불친절한 구석이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2019년 수능에서 그 31번 문제였나요? 만료인력 지문이 정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가려져서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빛을 언론에 노출을 많이 안 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평균적인 어떤 그 수준으로 따지면 이 지문이 더 어렵다고 느껴져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3 학생들 중에서 이 문장을 읽고 이 지문을 읽고서 명쾌하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하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 막막했어도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설을 들어갈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세 가지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선생님, 국어 지문이라는 거는 수능 국어라는 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있는 배경 지식은 이 지문을 읽어내는 데는 크게 중요한 배경 지식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 논리학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할 용어들 중에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째, 진리값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진리값이란 말은 뭔가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뭐냐면 자, 참 또는 거짓을 진리값이라고 해요. 되게 쉽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진리값이 뭐냐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문장의 진리값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왜 그래요? 자, 소수 중에서 짝수인 소수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예시. 모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자, 이 문장의 진리값은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진리값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냥 참과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명제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명제라는 개념도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여러분들 아는 개념일 거예요. 수학 시간에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명제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명제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따라서 어떤 한 명제가 취할 수 있는 진리값의 수는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되겠죠. 참 또는 거짓을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명제가 취할 수 있는 진리값의 진리 가능성은 참, 거짓의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지문을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명제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PQ라고 하는 두 문장. 이 문장 중에서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2개의 문장인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 2개의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불가능하고요. 모두 거짓인 것도 불가능한 것을 뭐라고 한다? 모순관계라고 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모순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동시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명제가 있는데 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모순관계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순관계라는 말은 사실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19년 수능 특강에서 그 지문 중에 모순관계랑 그 다음에 반대관계, 이 지문의 마지막 문제에 쓰인 반대관계를 설명한 EBS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철저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모순관계랑 반대관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서 시험을 본 1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모순관계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모순관계 예시로 뭘 들고 있냐면요. 어떤 한 명제가 있고 그 한 명제의 부정, 그 명제의 부정은 무슨 관계입니까? 모순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 명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즉 아까 문장에 서로가 서로의 부정이 되는 명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이 모순 관계라는 것은 이 두 문장의 관계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모순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검사를 실제로 해봅시다. 자, 하나의 명제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동시에 고려할 때는 2 곱하기 2, 네 가지 가능성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가능성? 동시에 참일 가능성,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일 가능성, 하나가 거짓이고 하나가 참일 가능성, 둘 다 거짓일 가능성. 이 네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능성 검사를 해볼게요. 자, 내가 사람인 게 참입니다. 나는 사람이야. 이게 참이라면, 이게 참일 때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거짓이 돼야 되겠죠. 아, 이거는 이 한쪽이 참이고 한쪽이 거짓인 거는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거짓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네. 자, 마지막 케이스. 여러분, 요게 조금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자, 나는 사람이 아니다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란 뜻이죠. 아닌 게 아니라는 건 다시 두 번 뒤집으면 뭡니까? 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사람이라는 게 거짓이면서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러네.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인 것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거짓인 것도 불가능하고 항상 참과 거짓이 반대인 것만 가능하네. 즉 모순인 두 명제는 한쪽이 참일 때 한쪽은 반드시 거짓이고 한쪽이 거짓일 때 한쪽이 반드시 참이며 동시에 같은 진리값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모순관계가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이것이 동시에 참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 즉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무모순율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순관계가 뭐고 무모순율이 뭔지 정의해주고 있죠. 자, 무모순율이 뭐였어요? 자, 모순인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인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모순관계가 아닌지 한번 검사해 볼게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동시에 참일 수도 있고 한쪽이 참, 한쪽이 거짓, 한쪽이 거짓, 한쪽이 참, 둘 다 거짓인 가능성이 있겠죠. 진짜 모순관계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게 참이라고 합시다. 동시에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지금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데 다보탑이 개성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는 가정이고 상상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보탑이 지금 경주에 있어요. 근데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가 없었어. 개성에 있을 수가 없었고 저기 천안에 있을 수가 있었어. 자, 근데 이것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가능하죠. 지금 다보탑이 경주에 있으면서 개성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가능해요. 딴 데 있을 수도 있었잖아. 자, 그 다음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는 게 거짓이면서, 그러니까 다보탑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고 합시다. 자,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 있지. 다보탑이 서울에 있으면서 다보탑은 개성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보탑은 경주에 없어요. 서울에 있어. 그리고 다보탑은 개성에 있었을 수가 없었어. 저기 어디 평양에 있을 수가 있었어. 자, 이것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에 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문장은 모순관계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현실과 다르게, 자, 이 현실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실은 다보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상 우리 현실 세계에서 다보탑은 어디에 있어요? 경주에 있죠.
자, 이 현실과는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세웠다고 가정한다면 다보탑은 지금과 다른 곳에 있었을 수 있죠. 자, 이 설명을 왜 한 겁니까? 다보탑을 다른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은 지금과 달라져. 이게 이 설명을 왜 한 거예요? 바로 이것도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참이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만 얼마든지 개성에 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가능성은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응 관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는 사람이라면 여기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모두 혹은 거짓인 이거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뭐랑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 나오잖아요.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바로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이거랑 대응되는 정보인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했죠. 자, 이 지문이 불친절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능세계라는 용어를 썼으면서 이 가능세계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 지문 어디에도 가능세계가 뭔지 정확한 정의는 없고 설명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가능세계가 무엇인지를 유추해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지문의 첫째 불친절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세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바로 대응관계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잘 봐요. 피와 나피가 모두 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위에서 보면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능세계가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가능세계가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돼 있죠. 그 말은 가능세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예요?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바로 가능세계가 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세계 정의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가 가능하다면 가능세계는 있는 거고요. 무언가가 불가능하다면 가능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능세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가능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그 수많은 가능성들의 세계가 전부 뭡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들의 집합이 뭐예요? 바로 가능세계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세계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런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겠죠. 자, 이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죠. 자, 바로 이것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뭘 하고 있냐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어떤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알았던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는 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다보탑은 뭐 LA 로스앤젤레스 있는 게 가능하다. 자, 이런 문장에 쓰인 가능하다는 말을 따로 정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철학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다,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무슨 개념을 동원해서 바로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가 뭐래요?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가 뭐래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게 바로 뭐다? 가능하다는 뜻이래요. 자, 그리고 필연적이라는 뜻은 그 어떤 명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바로 위에서 본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게 가능하다는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자, 이것은 필연적인 명제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명제입니까? 자, 이 둘을 판단하려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러한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즉 일부의 가능세계에서만 그러한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 중에서 다보탑은 무조건 개성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세계 중에는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고 목성에 있을 수도 있고 화성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자, 그리고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상상은 그냥 하나의 가능세계의 하나의 일부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만 성립하고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바로 가능한 명제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자, 여기 보면은 P와 낫P가 모두 참인 가능세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P와 낫P가 모두 참 또는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P와 낫P가 동시에 참인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부 가능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겁니까?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게 성립하는 겁니까? 이건 모든 가능세계에서 P랑 낫P는 동시에 참인 게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 중에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닌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말은 P랑 낫P가 동시에 참인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문장을 들어봅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자, 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문장은 필연적인 명제일까요? 가능한 명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다보탑은 현실 세계에서 경주에 있으니까 이거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 아니죠. 왜냐하면 가능세계 개념은 현실과 관계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의 세계가 가능세계잖아요. 여러분,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세계 말고도 다른 곳에 있는 가능세계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 아니라 가능한 명제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가능하다와 필연적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라고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한다. 필연적이라는 건 뭐다?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근데 여러분,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것의 예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조성인 쌤은 여자인 것이 가능하다. 지금 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남자예요. 근데 조성인 쌤은 여자인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우주에서는 조성인 쌤이 여자인 걸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조성인 쌤이 여자인 것이 가능하다는 거는 가능한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명제들은 가능한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필연적인 명제는 뭔가 좀 특수한, 논리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Q이면 Q이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로 되어 있으니까 Q이면 Q이다는 무슨 명제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명제라는 것이죠. 자, 왜 Q이면 Q이다가 필연적인 명제가 됩니까? 이 명제 구조는 만약 이렇다면 이것이다. 가정을 해놓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논리적 구조상 100% 참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성인 쌤이 바나나라면 조성인 쌤은 바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정했잖아. 만약에 조성인이 바나나라고 가정한다면 조성인은 바나나이다라는 거는 이 논리 구조상 A면 A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가능세계나 성립하는 필연적인 명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Q이면 Q이다 같은 독특한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필연적인 명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명제라는 뜻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부 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것이 가능한데 또 일부 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경주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은 명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명제라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제는 우리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현실을 비롯해서 어떤 가능 세계들은 다부탑이 경주에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능 세계에는 다부탑은 경주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가능하다와 가능 세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가능하다와 필연적이다의 정의,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가능 세계를 통한 탐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기부터가 사실 본 게임입니다. 뭐냐면 요 위에까지는 사실 용어의 정의를 집중적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 용어의 정의들, 예를 들어서 가능 세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가능 세계가 우리 일상생활의 표현 중에서 어떤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은 내가 오늘 아쉽게도 8시에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지각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차를 제때 탔으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그럼 여러분 대응시키라 그랬죠. 만약 A면 B다를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시 문장을 떠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A면 B다, 바로 이게 그 꼴이죠. 만약 A이면 다음에 뭐예요? B이다, 이게 바로 이 꼴이죠. 근데 논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 만약 A면 B다라는 문장은 만약 A가 거짓말이 될 경우에는 B와는 상관없이 이 전체 내용의 참이라고 규정한다. 자, 제가 가장 이 지문에서 분노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밑줄 친 부분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대학 수준의 논리학 수업을 듣더라도 1시간 정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부분부터 멘탈이 날아간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 P와 Q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을 P이면 Q이다라고 연결했다고 합시다. 이때 자, 이것도 역시 4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때 이 전체 참거짓이 어떻게 되냐면요, P이면 Q이다 해서 P도 참이고 Q도 참이면 이 전체는 참이 됩니다. 근데 P가 참인데 Q가 거짓이라면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Q와 상관없이 이 앞에 P가 거짓인 경우에는 이 전체는 무조건 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처음 들으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A면 B다. 그러니까 이게 PQ보다도 A면 B라고 합시다. 자, A의 내용을 제가 예문을 뭘로 듣 거냐면은, 자,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B문장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차를 한 대 사주는 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만약 A면 B다로 연결하면은 어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네가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한다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 만약 A면 B다라는 이 약속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참거짓에 따라서 이 전체 참거짓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1등한 게 참입니다. 진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차도 사줬어. 그러면 네가 1등 한다면 내가 차 줄게라고 하는 이 전체 약속은 내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차를 안 사줬어. 그럼 나는 이 전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고 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이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1등을 못했어요. 1등 한다는 게 거짓이야. 1등 했다는 게 거짓이야. 1등을 못했어.
근데 내가 차를 사줬어. 그럼 내가 이거를 거짓말한 겁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네가 1등 했을 때 내가 뭘 한다고 약속을 해준 적은 있어도 1등 못했을 때 내가 뭐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네가 1등을 못했을 때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네 번째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가 1등도 못했고 내가 차도 안 사줬어.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는 참이란 얘기지. 그래서 바로 이 앞에, 그러니까 뭔가 가정하고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할 때 이 가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전체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거짓말을 안 하려면은 이런 약속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야, 만약에 내가 내일 지구가 망하면 너한테 10억 줄게. 이런 약속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지구가 안 망한다고 하면은 이 전체는 그냥 참이에요. 그치? 왜냐면 내가 지구가 망할 때 뭐라고 약속을 했지 안 망할 때 어떻게 했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항상 참이 됩니다. 내일 지구가 안 망하는 이상. 만약 어제 대한민국이 멸망했다면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이 약속도 언제나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제 대한민국이 안 망했다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한 거, 이거 뭐 다시 읽어볼게요. A면 B이다 해서 이 앞에 가정한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와는 상관이 없이 이 전체 문장은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장, 이걸 왜 끌고 들어왔냐면은 이 얘기하려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A 부분. 이 A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무슨 상황에 처했냐면은 내가 기차를 놓쳐서 지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어요. 내가 기차를 탔다면. 자, 근데 이것은 현실에서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냐하면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 지구가 망하면처럼. 자, 내가 기차를 만약에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자, 근데 논리학적으로는요. 내가 기차를 탔다면 그래도 지각을 했을 텐데라고 주장하는 것도 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차를 탔다면 자체가 거짓이니까 이 두 개가 모두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차를 놓쳤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기차를 탔다면 지각 안 했을 텐데랑 내가 기차를 탔다면 지각했을 텐데도 둘 다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일상에서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뭐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을 끌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두 개의 문장 모두가 참인데 우리는 왜 두 참인 문장에 대해서 한쪽만 주장을 하고 한쪽은 일상생활에서 주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요. 이 글 쓴 사람이. 그리고 그걸 뭐를 통해서? 가능세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좀 명확히 정리해 볼게요. 자, 현실은 뭐였어요? 기차를 못 탔고요. 따라서 뭐 했어요? 지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가능세계를 봅시다. 가능세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죠.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그 가능세계 중에서는 무슨 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냐면요,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고요, 기차를 못 탄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기차를 만약에 탄 가능세계를 상상했을 때 그 결과도 두 가지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 기차를 타가지고 지각을 안 한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차를 탔어도 지각을 한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제기한 문제가 뭐였어요? 왜 우리는 이 둘 다 상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만 주장하고 이렇게는 주장을 안 하냐, 이거였잖아요. 자,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보면은 그 가능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하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기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는 가능세계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고장나가지고 멈춰서 운행이 지연될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 또 다양한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상상해봤거든요. 기차를 탔는데 그 안에 테러범이 있어가지고 열차가 납치돼버려가지고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성. 그 다음에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그 기차에서 부산행 열차를 촬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열차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막 그래서 늦었어.
아니면 기차를 탔는데 선로에서 갑자기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선로가 파손돼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내가 직장에 늦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 말고도 수만 가지 가능성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이 기차를 탄 가능세계 중에서 기차를 탔는데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 그러니까 뭐예요? 지각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지각을 그래도 여전히 한 가능세계보다는 가장 중요한 개념.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기차를 못 탔기 때문에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상상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둘 다 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지각을 안 했을 텐데라고만 주장하고 기차를 탔어도 지각했는데라고 주장을 안 하냐면 기차를 탔는데 지각한 세계보다 기차를 타서 지각을 안 한 세계가 우리 현실과 더 뭐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정리해서 1번화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현실 세계와 유사하다면 나는 A라면 B가 아니다. 그러니까 A라면 B다, A라면 B가 아니다를 모두 주장할 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한 진술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우리는 왜 이렇게만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현실과의 무슨 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지문이 불친절한 세 번째 이유를 이거 좀 불친절하기보다는 조금 인위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말한 여기까지 해서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이 글의 완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설명하면은 와, 뭔가 깨달았고 지금 여러분들 완벽하죠. 사실 이 이상의 글이 더 필요가 없죠. 여기서 사실 지문을 끝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평가원 사람들이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여기까지로 문제를 끝내려고 하니까 글이 좀 짧아가지고 너무 좀 쉽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요 뒤에 가능세계의 성질에 대해서 앞에와는 조금 다른, 뭔가 좀 갑자기 동떨어진 듯한 그런 새로운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이 윗부분과 이 뒷부분의 연결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문제를 한두 개 더 만들거나 이 지문을 좀 더 정보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이렇게 좀 연결성이 없더라도 좀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사실은 뭔가 좀 그 앞과 정확하게 글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얘기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능세계라는 거는 네 가지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을 네 가지나 얘기해 줌으로써 정보량을 확 늘려주고 있죠. 지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래요. 제가 처음에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의는 간단하게 파악할수록 좋은 겁니다. 가능세계는 가능한 세계이므로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세계가 없다. 자, 일관성은 무슨 뜻이래요? 가능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이래요? 가능세계가 없다는 뜻이래요. 자, 둘째,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래요. 포괄성의 정의가 뭡니까? 가능하다면 가능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뭔가 대응이 되죠. 포괄성은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는 뜻은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자, 셋째, 가능세계의 무슨 성? 완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결성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배중률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배중률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명제에 대해서 P이거나 not P이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능세계의 완결성은 배중률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배중률이 무슨 뜻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모순 관계를 갖는 두 개 있죠. P랑 P의 부정. 둘 중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되고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이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능세계의 완결성입니다. 자, 마지막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가능세계는 시공간을 포함하면서 자, 다른 가능세계로 시공간이 이어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독립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능세계들을 상상할 때 여러 가능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각각의 가능세계는 독립된 것으로 상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능세계의 독립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은 이제 가능세계가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딱히 선택지나 질문과
연결되는 그런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중률이 어디서 나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배중률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세계에서든 배중률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말은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 맞는 선택지여야 되기 때문에 답이 빠르게 1번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조성희 쌤은 여자애다. 이거는 가능한 명제예요? 필연적인 명제예요? 자, 가능한 명제죠.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명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한 명제죠. 근데 이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성립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분명 필연성을 정의할 때 두 번째 문단에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지문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무모순율에 의하면 P랑 나P가 동시에 참인 것은 가능하다. 자, 무모순율의 정의 그 부분 보면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P랑 나P가 모두 참인 것이 불가능한 것을 무분유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A면 B다의 참거짓은 A와 상관없이 결정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그 부분 보면은 제가 밑줄 부분 빡쳤던 부분 있죠. 그분에 뭐라고 이 지문이 되어 있냐면은 A면 B다라는 것은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와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B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A의 진리값은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번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기역, 니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은 무슨 밑줄이었냐면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밑줄이었고 니은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밑줄이었어요. 자, 일단 봅시다. 기역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다보탑이 경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존재하는 가능세계 또는 다보탑이 뭐 경주에 없고 아예 없는 가능세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기역이 거짓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선택지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대응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첫째,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태가 지문에 나왔던 정보 중에서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문 중에서 만약 Q이면 Q이다라고 하는 정보 나왔던 거 기억나요? 자, 이것과 이것이 바로 어떤 꼴입니까? 바로 대응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를 지우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 P이면 P이다로 고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 P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바꿔야 됩니다. P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도 다른 대응 정보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지문에 무슨 정보가 있었냐면은 Q이면 Q이다 같은 거는 필연적인 명제라고 정의를 해줬죠. 그리고 필연적인 명제의 정의를 어떻게 정해줬냐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것이 바로 필연적인 명제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말은 Q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다른 말로 할 때 뭡니까? 모든 가능세계죠. 여러분 이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자체가 필연적인 명제잖아요. 필연적인 명제. 그럼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무슨 가능세계예요? 모든 가능세계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이 문장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이 전체를 다시 뭘로 치환해줘야 돼요? 모든 가능세계 중의 눈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가능세계 중에는 기역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 중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거짓인 가능세계가 없습니까?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 중에는 다보탑이 경주가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거짓인 가능세계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3번.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다. 자, 니은은 다보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다. 이 둘의 관계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요. 자, 모순 관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동시에 참인 것과 동시에 거짓인 것이 불가능한 관계였죠. 한번 검사해볼까요?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던 게 참이고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은 것이 동시에 참일 수 있을까요? 자, 다보탑이 개성이 없어요. 지금 개성에 다보탑이 없어. 다보탑은 서울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보탑은 개성에 있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가능하게 되겠죠. 벌써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동시에 참인 게 가능하니까 모순 관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해설을 하는 중이니까 이 4개를 전부 해볼게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아요. 다보탑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어. 죄송합니다.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다보탑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개성에 있다는 거겠죠. 자, 다보탑이 개성에 있으면서 다보탑이 충분히 개성에 있을 수 있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립하는 거지. 왜? 다보탑이 개성에 있으면서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자, 3번째.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보탑은 서울에 있어. 그러면서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었어. 이것도 가능하죠. 왜? 다보탑이 서울에 있으면서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 없었고 저기 천왕성에 있었을 수 있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4번째 볼게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아. 이 말은 다보탑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개성에 있다는 거죠. 자,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다보탑은 뭐 할 수 있었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요거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모순 관계라는 거는 둘 다 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어야 되는데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바로 여기서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자, 4번 가볼게요. 만약에 니은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자, 니은이 뭡니까?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죠. 이게 거짓이란 얘기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고 다보탑은 개성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근데 가능세계 우리 일관성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세계가 없는 게 바로 가능세계 일관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 있다가 불가능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자, 4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자, 기역과 니은 둘 다 참인 게 가능합니까? 다보탑이 경주에 있으면서요.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추측하는 거는 가능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죠. 2번.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28번이 그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A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가 뭐였습니까? 내가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왜 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차를 탔어도 지각했을 텐데라는 거는 우리는 왜 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무슨 개념을 도입했습니까? 바로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높다고 얘기했었죠. 뭐예요? 기차를 타서 지각을 안 한 세계가 기차를 탔는데도 지각을 한 세계보다는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만 주장을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차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했으니까 타지 않은 가능세계가 아니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차를 탄 가능세계에서 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세계에 비해서
현실 세계 야 이렇게 바꾼 거네. 뭐냐면 요 지문에서는 요게 요것보다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바꾼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라고 바꿔준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번 문제로 갑시다. 자, 바로 이제 29번이 그 대망의 논란이 있는 그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논란 측의 주장은 이 문제의 3번이 참이다.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해서 3번과 4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건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양쪽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거를 반박하는, 그러니까 양쪽 다 의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 출제상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사실은 그 내용보다도 이제 그 평건의 의도가 좀 중요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만 다루고, 이 영상에서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랑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무슨 관계래요? 반대 관계래요. 자, 반대 관계는 아까 무슨 관계가 나왔어요? 모순 관계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 둘 다 EBS 연계 개념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대 관계랑 모순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반대 관계는요,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모순 관계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모순 관계는 뭐였냐면은 둘 다 참인 것이 불가능하고 둘 다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고 한쪽만 참인 것만 가능했었죠. 자, 근데 반대 관계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지 않고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모순 관계와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실제로 반대 관계인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여기 이 교실 안에 10명의 학생이 있다고요. 10명. 자, 이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한번 볼게요. 모든 학생, 자, 10명의 모든 학생들은 뭘 써요? 연필을 써요. 이게 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이 될 수가 없죠.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쓰면서 모든 학생이 연필을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는 게 참이에요. 자, 10명이 모두 연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0명이 모두 연필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거짓이면은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요? 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해야 되는 거죠. 10명 학생들이 모두 연필을 쓰면서, 그렇다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쓴다는 말은 거짓말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명 다 지금 연필을 쓰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가볼게요. 뭐가 참이냐면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이에요. 즉 연필을 쓰는 학생이 빵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쓴다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짓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네 번째 케이스였죠. 자,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이 거짓이면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5명은 연필을 쓰고요, 5명은 연필을 안 쓰는 가능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이 세계에서는 여러분 에브리 학생들이 연필을 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씁니까? 아니죠. 그러면 5명이 연필 쓰고 5명이 연필 안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동시에 거짓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반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1, 2, 3, 4, 5번을 판단을 해볼게요. 자, 1번.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성에 따르면 시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룰 수 없겠다. 이 부분은 맞아요. 이 부분 맞아요. 근데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완결성, 요 앞에 부분 때문이거든요. 자, 봅시다. 완결성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모든 가능 세계에서 배중률이 성립하는데 그 배중률이라면 P와 나P, 그러니까 뭐예요? 모순 관계를 맺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된다는 거였죠. 자, 보세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지금 여기 제시된 두 개의 명제는요, 모순 관계입니까? 반대 관계입니까? 반대 관계죠. 지금 여기 제시된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완결성이라는 거는 반대 관계가 아니라 P와 나P라는 모순 관계에 대해서 성립하는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가능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괄성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뜻은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가능 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가 벌써 이상해요. 자, 보세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아요. 그게 성립하는 동시에 그 속에 한 명의 연필을 쓰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러분,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써요. 그 말은 연필 쓰는 사람이 빵명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 성립하면서 동시에 여기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써. 이런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아무리 상상해도 이것이 동시에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자, 완결성 방금 얘기했던 뭐였어요? 배중률과 P, 나P에 대한 거였죠.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결성이 바로 뭐였어요? 모순 관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완결성에 근거한 건지 따지려면은 이게 두 개가 모순 관계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면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일 수가 있다면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명이 연필을 쓰고요, 5명은 연필을 안 써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면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죠. 즉, 두 개가 동시에 참인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란 뜻이고, 따라서 모순 관계에 대한 규칙인 완결성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평가원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3번이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은 이런 의도로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4번 갈게요.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자, 포괄성은 뭐였냐면은 가능하다는 것은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 두 문장은 보기에 나왔던 이 두 문장이죠.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두 개의 문장은 반대 관계로서 둘 중 하나가 참인 경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둘 중 하나가 참인 경우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문장에서 둘 중 하나가 참인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능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선택지 보세요. 요게 참이거나 or 이게 참인 가능세계가 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가능세계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는 4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가능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일관성에 따르면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존재하겠군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존재하겠군은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괄성의 정의가 존재에 대한 거고 일관성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지문이 해설을 들어도 만만치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고 꼼꼼하고 시원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자주 계속 출제될 것 같은 이 논리학 지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작업인지를 어느 정도는 좀 가슴속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앞으로 논리학 지문들을 해결하는데 또 좋은 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가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1시간이 넘어갔는데요. 1시간 동안 한 지문 해설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논리학 지문 나올 때 좀 더 논리적인 사고, 용어의 정의에 집중하는 사고, 예시 문장과 정의를 대응시키면서 정보를 대응시키는 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